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2022년 5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던 회계 1급에 대한 이론 문제를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ERP 시험이다 라고 하면 이론과 실무가 함께 시행이 되는 시험으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론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40분의 시간 동안 진행을 한 다음에 5분의 텀을 뒀다가 다시 또 40분 동안 실무를 풀도록 이렇게 문제가 이론 따로 실무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실무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이제 이론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실무에 대한 강의는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무는 에듀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실무도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이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경영신과 ERP에 대한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객관식 이 앞에 있는 5문항은요. 모두 다 우리 2점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한다. 맞는 표현이죠. 타사가 다른 패키지를 선정하고 있다더라. 많은 업종의 회사들이 그 패키지를 선택한다 하더라 라고 해서 내가 막연히 따라갈 필요는 없다. 내 회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현재 업무 중심으로 가는 거지 우리 회사가 나중에 유통업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영진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중요하므로 수익성 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이 기업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고객을 만족시키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윤 추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윤 추구에서 수익성 개선이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도입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ERP 구축 절차 중 TF팀 결성, 현재 시스템에 대한 문제 파악, 그 다음에 경영 전략 및 비전 도출을 하는 단계.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설계 단계, 그 다음에 구축 단계, 그 다음에 구현 단계 이렇게 4개의 단계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설 축현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분석 단계에서는 as is 분석이다 라고 해서요.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as is 분석에 대한 분석 단계입니다. 이 분석 단계에서는 마지막 TF팀을 결성해서 앞으로 이 ERP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준비 단계까지가 분석입니다. 자, 설계 단계다라고 하면 to be process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지 갭 분석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ERP 시스템이 갖는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 자, 우리 ERP 시스템은요. 기술적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특징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기능적 특징이다라고 했을 때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기능적 특징들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총 4가지가 저희 교재에 나오는데요. 4가지에서 영어 약자로 되어 있으면 기술적 특징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요.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영어 약자로 된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 있었어요? 객체 지향 기술. 기술적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기능적 특징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특징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거였다. 4번입니다. 자, ERP 시스템 내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무엇은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치화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동시에 모두 다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딱 지정해서 물어보는 문제보다 과거에 기출해 보기에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용을 할 뿐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종종 나왔던 내용이죠.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요.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요. 우리가 구조화된 데이터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도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ERP 구축을 위한 ERP 패키지 선정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시스템에 대해서 당연히 보안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여부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정답은 요구사항의 부합 정도였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6번인데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가정 3가지 이야기했었죠. 뭘 얘기했었냐면 회사는 영원히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었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가 지금 진행이 될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위적인 시간 단위를 이렇게 기간을 끊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을 끊어서 보고하는 기간별 보고에 대한 가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뭐 무언가를 매각했대, 무언가를 구매했대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는 건 회사 건물들, 직원들, 서류 더미이지 실제로는 보여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삼성전자가 하나의 자연인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무엇을 했다더라 이렇게 주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기업 실체의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가정 내용입니다. 하지만 화폐 평가 가정이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7번인데요. 자,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자산은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현금성 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인데요. 뭐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용을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가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취득했을 때의 가격을 묻는 것들도 아닙니다. 자, 이 자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이 된 거죠.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다라는 걸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얻어지게 되는 가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현행원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취득했을 때 그때 지불할 가격을 우리는 현행원가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시험에 처음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조금은 낯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 나머지 뭐 공정가치, 사용가치, 취득원가를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현행원가로 답을 찍으셨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는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자, 소속이 다른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수금이나 미지급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이들은 부채에 놓고 있는데요. 임차보증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뭘로 놓고 있더라? 자산에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정답이었고요. 자산 중에서도 어디에 속해요? 라고 한다면 자산 중에서도 비유동자산에 속하고 있고요. 비유동 중에서도 투자, 유형, 무형이 아닌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임차보증금 보시면서 생각난 거 혹시 제가 비유동 부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 퇴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뿐만 아니라 임은 임대보증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의 반대에 임대보증금이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질문이 3번에 임대보증금이라고 나왔어도 정답은 3번이었죠. 왜냐? 나머지들은 유동부채인데 3번만 비유동부채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3번의 보기가 임대보증금이었어도 정답은 3번이었다. 자, 9번 갑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수정분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산일 12월 31일이고요.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가 이 보험료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을 때 1년분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12개월로 나눠주게 된다라면 얼마겠어요? 30만 원씩이겠죠? 자, 30만 원씩. 그러면 10, 11, 12 이렇게 3개월에 대한 금액은 즉 그래서 30만 원에 대해서 3개월치 이런 3개월치에 대한 90만 원은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90만 원. 자, 그러면 360만 원 중에서 90을 제외한 나머지 270만 원은 뭐가 돼야 된다? 재무상태표에 내년도 비용에 대해서 선급비용 혹은 선급보험료다라고 해서 270만 원은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1년분 보험료에 대해서 먼저 무엇으로 취급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금액을 보시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는 없더라? 360만 원은 보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90만 원에 대해서 나올 것 같으면 차변에 보험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급 보험료가 차변에 기록이 되려면 270이 나와야 됩니다. 자, 270이다 라고 해서 나오려고 한다면 이 자리가 뭐가 되어야 하고요? 선급 보험료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대변에 기록되는 부분은 비용을 취소시키도록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 문제에서 회사가 보험료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서 자산으로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일단 금액을 결정해 놓고 차변에 보험료가 온다라면 90만 원이고 차변에 선급비용이 온다면 270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라고 했던 거예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처음에 지급을 했을 때 자, 회사가 자산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어도 만약 자산 처리했던 회사들은 선급 보험료에 대해서 360 그리고 대변에 현금 360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12월 31일 결산일 날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 90만 원을 기록하면서 선급 보험료 90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뭐도 있겠느냐? 자, 지급했을 때 두 번째로는 비용으로 인식한 회사들이에요. 비용으로 인식한 회사는 모두 다 보험료다라고 기록을 하신 다음에 대변에 현금 90, 나머지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급 보험료다라고 하면서 내년도는 270만큼 차반에 있었던 보험료 비용을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 비용은 내년에 인식하도록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산하는 날 두 가지가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차변에 선급 보험료가 정답으로 나오게 되려고 하면은 270 금액을 썼어야 되는 거고 차변에 보험료가 정답으로 나오게 되려면 90만 원을 썼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제 차변에 보험료 쓰면서 90이 정답이 나왔던 2번 케이스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보험료에 대한 비용 계정을 두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라고 알려줬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었지만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답은 한 가지밖에 될 수 없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판매 가능 상품액 제가 본 강의에서도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판매 가능 상품액은요.
기초 플러스 단계 매입액이 더해진 값을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 플러스 매입과 관련된 금액이 모두 다 더해진 금액이 55만 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말 재고액 15만 원을 제외했을 때 나머지가 매출원가. 따라서 55만 원에서 15만 원을 제외하면 40만 원. 우리에게 매출원가는 40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많이들 하는 실수가 기초 재고액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거 무시하시고서 상품의 매입액이 55야. 그리고 기초가 20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곤란하다. 상품의 판매 가능 상품에게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 기초가 들어가 있는 상태. 자, 그래서 매입은 사실 역으로 우리가 추정해보면 35였겠구나 라고도 알 수 있죠. 자, 이런 내용들로 문제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번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봤더니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시세차익 목적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왜냐? 여기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단기매매증권이었지만 얘는 장기였다. 자, 그러면 100주에 대해서 74,000원에 취득하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현금 지급을 했다더라. 그러면 74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테고 차변에 매도가능증권이다. 740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자,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주에 대해서는 700만 원짜리로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가치를 보고해 주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700만 원짜리 보고를 하려면 대변에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740에서 700으로 40만 원의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만 주의사항,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실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에 해당합니다. 자, 어쨌든 평가 손실이니까 차감하는 성격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주당 8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거 700만 원짜리를 매각했다. 이 모두 다 8만 원에 처분했다는 건 전체 100주이기 때문에 8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처분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회사가 현금으로 800을 받았다는 얘기다. 자, 그런데 조심할 점.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해선 장부, 재무상태표상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 자본의 평가 손실이 지금 기록이 된 상태이다. 매도가능증권이 장부에서 사라진다면 그 평가 손실도 같이 사라지게 되더라. 자, 이렇게 되면은 대변은 740인데 차변이 800이다 보니 대변에 60이 비고 있더라. 자, 얘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삼전에 대한 주식에 대한 취득한 주식은 투자자산. 네, 매도가능증권이고 장기간이니까 투자자산이 맞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에 해당하며 공정가치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본 계정 중에 자본 조정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모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차감하는 성격, 평가이익은 가산하는 성격이지 자본 조정이나 자본 잉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60만 원이 발생하는 거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짜리를 800에 팔았다고 해서 100만 원의 처분이익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방식은 단기매매증권일 때이고요. 매도가능증권은 그렇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또 팁을 알려드리자고 한다면 만약에 다음 시험에서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을 계산하세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매도가능증권은 비록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긴 하지만 이 평가된 손익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취득가격과 처분가격의 비교만 해보시면 돼요. 자, 74,000원에 샀던 걸 8만 원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죠. 즉 6,000원씩 이익을 보게 되겠네요.
그렇게 몇 주를 처분하게 되면 100주를 처분하게 되면 전체 60만 원의 처분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에 60만 원 처분이익이 발생된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 또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 문제는 사실 저는요, 이의 신청을 할까도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완벽하게 틀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문제에 오류는 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결산 단계 상품 매출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고요. 주어진 내용 외에는 다른 거래는 없대요. 자, 그러면 요 이미지 참고해서 질문을 대답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T 계정에 이렇게 전기가 되어 있는 내용을요. 분계로 옮기고 싶으면 저는 항상 양쪽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자, 양쪽에 이렇게 양쪽 편에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를 달고 나면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앞에 가져다가 쓰세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월 10일부터 보고요. 그 다음 2월 10일 날짜, 그 다음 6월 20일 날짜 이렇게 한번 회계 처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0일 날 차변에 현금이 있어요. 1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뭐를 가져다 쓰는 거다? 상품 매출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날짜도 보도록 할까요? 자, 2월 10일은 차변에 상품 매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 사라져요. 자, 그 다음 6월 20일 날도 외상 매출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이제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 정보를 좀 파악해보면 상품을 매출했는데 현금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한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요 2월 10일 날짜가 좀 특이해요. 상품 매출이 줄었어요. 수익이 좀 줄었고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더니 2번 보기에 바로 그런 얘기가 있죠. 단기 중에 상품을 반품한 금액이 5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의 신청을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다른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품 매출한 걸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이 전에 뭔가 외상으로 매출했던 사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그런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외상값이 줄어들면서 상품 매출이 줄어들었다?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의 문제에 오류가 있어요. 차라리 이 내용을 이 뒤편으로 날짜를 좀 정해줬으면 그래서 차라리 이게 2월 10일이 아니라 10월 2일이었으면 조금 더 나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답을 고르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 반품한 금액이 5만 원 있나 봐 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겠어요? 상품을 15만 원어치 외상으로 매출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꼬이면서부터 문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상품을 매출한 건 10만 원이고 그 다음 15만 원이다 라고 해서 전체 매출이 25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반품을 통해서 5만 원이 이렇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상품 매출액이 20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액이 얼마겠구나, 20만 원이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에 대한 지문도 그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회수해야 될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
좀 애매하죠.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에 대한 반품액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을 하고서 그 외상으로 매출한 것 중에서 내가 반품한 걸 제외하고 아직도 10만 원은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날짜가 완전히 꼬여버렸죠. 그래서 이 2월 10일 날 물건에 대한 반품이 먼저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는 거 나오고 나중에 외상으로 매출했다?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차라리 뭐 얘가 A 거래처고 얘가 B 거래처다라고 하면 B 거래처에는 15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좀 애매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A 거래처로 편의상 놓고서 본다라고 한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물건을 반품한 게 먼저 있었나 봐. 매출을 잡기 전에 매출을 잡았나? 근데 외상값에 대해서 반품한다네? 그리고 나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게 이렇게 있다네? 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 최대한 여기 있는 내용으로 내가 이 해석을 해주자. 그래, 15만 원어치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외상값 5만 원 받을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10만 원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사실 뭐였냐면 3번이었어요. 이들 거래로 인해서 자본거래는 20만 원 감소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본거래는 20만 원 감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 매출이다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수익이 생기는 만큼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소했다라는 표현이 워낙 완전한 정답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내용들도 태클을 걸려면 충분히 태클은 걸릴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답안은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장 틀리게 말하는 걸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의견을 따로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잉여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구분했을 때 소속이 다르나나. 자, 자본잉여금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유상증자했을 때 액면이 초과하는 금액,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요 세 가지가 자본잉여금, 임의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본잉여금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라. 자, 다음 갑니다. 주식회사 생산의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연구 및 개발활동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감가상각은 안 했고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금액의 합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연구 단계냐 개발 단계냐 이렇게 나누어 놓고요. 개발 단계에 대해서도요. 개발에 대한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개발에 실패했더라 라고 하거나 개발에 성공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지만 기준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죠.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자산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 모두 다 손익계산서 연구비 비용이었고요. 그 다음 자산에 대한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개발을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주 빈번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걸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경상개발비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자산 처리할 수 있는 건요. 개발 단계에서 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 지출에 대해서만 손익계산서에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거 비용, 그 다음에 지출이 있었는데 개발 단계에서 개발 단계 지출이긴 하지만 경상적으로 발생된 것도 뭐다? 모두 다 비용. 그래서 경상연구개발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자주 빈번하게 연구활동에서도 발생한 개발비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손익계산서 비용 요소이니까 우리는 뭐만 한다? 즉 여기서 개발 단계이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4,000원만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경상적인 지출이 비용이니까 반면 비경상적인 지출이다라고 하면 이건 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료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물어봤어요. 회계 처리해 보시면 될 텐데요.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에 곱하기 주식수예요. 따라서 액면가 5,000원에 주식수 10,000주다라고 하니까 자본금 5,0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받는 돈 쓰도록 할게요.
뭐 보통 예금이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는데 발행가액은 5,500원씩. 그러면 5,500만 원. 5,500에 만주를 곱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주 발행비다라고 해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100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따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따로 써도 정답은 달라지지 않아요. 자, 저는요. 100만 원 빼고서 집계해 보도록 할게요. 아, 현금이 5,400이 들어왔다는 얘기구나. 왜? 신주 발행비를 빼고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시켜야 되니까 5,400에서 5,000을 뺀 나머지 400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00만 원이었고요. 혹 이렇게 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 발행비에 대해서 5,500에 대한 내용은 뭘로 들어왔고 현금으로 들어왔고 신주 발행비는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럼 400이 비는구나 라고 대답해도 되고 보통 예금 아니라 뭐 나는 현금으로 생각했다. 이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신주 발행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감소되도록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직접적인 회계 처리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400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면 자본에 대한 내용이 탄탄하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생산이 1차 회계년도 초에 구입한 건물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고요. 3차 년도를 물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정률법으로 물어보게 되면 1차 년도는 안 물어보죠. 기본이 2차 년도죠. 자, 회계 연초에 생산을 했다, 구매를 했다라고 하니까 1월 1일에 우리가 구매한 것으로 볼게요. 그래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에 대한 감가상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원가. 잔존가치는 여러분들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일 때 빼시는 거고요. 자, 처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도를 잘 안 물어보죠. 자, 40% 상각률로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 40만 원. 자, 2차 년도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액 40. 지난 작년에 감가상각 했던 40이 전부죠. 자, 그럼 0.4, 40% 하셔도 좋고 0.4. 그럼 60만 원에 40%, 46에 24, 24만 원. 자, 두 번째 연도는 24만 원만 감가상각. 세 번째 연도. 자, 여기서 조심.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금액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해서 얘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죠. 누적액. 그래서 첫 번째 연도와 두 번째 연도의 누적액 64만 원. 자, 그 다음에 곱하기 0.4 이렇게 하시게 되면 1440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4000이 정답이었어요. 자, 정률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내용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식만 잘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더라.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부채와 관련해서 물어보는데요. 유동부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하면서 얘기했는데 비유동부채죠. 자, 비유동부채 앞에서 여러분들께 써드렸었어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보증금까지. 여러분들은 주관식으로 이들도 답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부가가치세의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자, 우리가 역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월 1,000만 원인 친구와 소득이 월 200인 친구에 대해서 똑같이 100만 원어치 소비를 하면 똑같이 10%의 세금을 내라는 건데 소득이 많은 친구에게 10만 원은 아주 적은 부담률이지만 소득이 적은 친구에게 10만 원은 아주 많은 부담률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역진성이다라고 하며 이 역진성이라는 걸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제도가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필수 항목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거 바로 면세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라는 면세제도를 도입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묶인 것. 자, 폐업시 잔존재화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간주공급으로 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간주공급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공급으로 보고 그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하진 않았지만 매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출세액 10%만큼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틀렸고요. 자,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 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공급 시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간주 공급이다라고 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직매장 반출 혹은 타사업장 반출, 얘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지 그 이외에 나머지에 대해서 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아니면 자가 공급에서도 면세 사업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재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거 맞는 표현 다와 라가 맞다. 자, 그 다음 20번 갑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상속세 물납. 자, 조세를 물납한다거나 아니면 저당권 등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다거나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최소 4가지가 있을 텐데요. 나머지 누락된 한 가지가 뭐였어요? 법에 의한 경매나 공매, 뭐 국세징수법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사집행법 이런 거에 대한 경매나 공매를 가지고서 제공이 되는 경우들 우리는 뭘로 보지 않겠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사업자가 재화를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거 사업상 증여 이렇게 해서 간주 공급에 대한 사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 자, 하치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하치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신고서를 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별도의 만약에 이 지문에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렸겠지만 여기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하치장 설치 신고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사업자 등록이었다면 얘가 틀린 지문이 되었겠지만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정답이라는데요.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무인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아니었죠. 자, 우리가 이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죠. 자판기 설치된 장소는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공급 시기와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공급 장소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라고 하는데요. 공급 시기, 자, 자판기에 고객이 와서 동전을 넣고서 혹은 지폐를 넣고서 음료를 뽑아 먹거나 물건을 뽑는 그 시점을 공급 시기로 하느냐? 아니다. 이 사업자가 현금을 인취해가는 시점, 즉 자판기에서 돈을 빼는 시점이 공급 시기다. 그럼 공급 장소는 어디냐? 그 자판기에서 설치된 장소에서 물건을 빼먹으니까 거기를 사업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다. 이걸 인취해 와서 현금을 세고 물건을 쌓아두고 하는 그 사무실이 있을 거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거기가 사업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설치 장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직매장은 우리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라고 했었고요.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장은 아니고 기존의 사업장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게시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정리해 주시고요. 자, 22번.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법인세법의 계산 구조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손익계산서에 나왔던 당기순이익을 기준점으로 간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여기에 플러스 입금
산입이라든가 아니면 손금 불산입과 같은 가산 조정들을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금 산입이나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을 차감해 주죠.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상해요. 각 3년도 소득금액이 아니네요. 네, 자,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뭐를?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그 한도 초과액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월 된 기부금에 대해서 손금 산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각 사업년도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면 여기에 이비소에서 순서대로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 바로 이 부분이요. 입금 산입, 손금 산입에 대한 내용들까지가 바로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다?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서 이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안 들어가나요? 라고 하는데 2월된 역시나 마찬가지 기부금. 네, 기부금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을 계산하시는데요. 이 기준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가감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서 기준소득 금액을 구하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에 대한 한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 손금불산입이다 이쪽으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뭐가 바뀌어요? 차가감 소득 금액이 바뀌겠죠. 그러면 기부금 한도 계산에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금액이 바뀌니까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도 초과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뺑뺑이를 돌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부금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 따로 빼두어라. 그래서 위에 입금산입, 손금산입에 대한 내용들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억과 니은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이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법인세 관련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 그 다음 비영리 법인도 모든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 다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를 사업연도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정답은 굉장히 심플하게 4번이다 라고 할 텐데 4번까지 올라오기 전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답을 체크할 수 있는 이유들이 1, 2, 3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죠. 자,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가에서도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정부도 과세 당국도 부가세를 이렇게 징수할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더라. 하지만 그건 부가가치세고 법인세 입장에서는 뭐예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제를 하죠. 그러니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는 얘기 틀렸고요. 아마 2번에서 삐그덕거리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아니 비영리 법인도 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는 거 맞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습니다. 비영리 법인도요. 이 법인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몇 가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익사업이다라는 표현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도 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된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하도록 하고 있더라?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인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24번 갈게요. 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7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대요.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영 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기요 지금 알려줄 때 가산세율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줄이 가산세율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회차는 또다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정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자, 이 세법이 2022년도 개정된 세법은요. 가산세율은 매일 10,000분의
2.2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멘트가 없었다면 여기서 처음에 나왔던 답이 또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사실은 그래서 2.2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연도가 제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료에 주어진 이 가산세율 땡큐 하면서 풀어줘야 될 텐데요. 자, 7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00분의 2.5씩 계산을 해서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며칠의 기간이 경과가 되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기 확정 신고가 끝나는 날은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26일부터 미납이 시작이 되죠. 6, 7, 8, 9, 10, 10일. 왜? 7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은 미납일수가 6일이 나오게 됩니다. 7월 달은 6일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일 제외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31일. 자, 그 다음 9월 달이요. 9월에 9월 30일 날 납부했죠. 그러면 30일까지 집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날짜가 며칠이 나오냐면 67일이 나와요. 그래서 70만 원에 67일 곱하시고 곱하기 2.5 나누기 10,000 이렇게 하시면 금액이 11,725원이다.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인데요. 법인세법에서 한도 초과액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 상여금과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인이다 라고 하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원은 한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많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임원들에 대해서 지급액은 뭐하고 있더라? 규정에 대한 금액까지만 송금으로 넣도록 하고 있고요. 규정을 초과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처리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금 불산입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한 합계. 그래서 얼마다? 700이다.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행인데요. 만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임원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은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규정은 800입니다. 이렇게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상여금을 지금 규정을 초과해서 지급한 200이 손금 불산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자. 전체 지급액과 규정액을 따로따로 알려주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더라. 자, 하지만 이 문제 굉장히 친절하게 알아서 초과된 액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들을 더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26번. 면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면세 대상인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않는 것. 자, 뭘까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뭘까요? 면세에 대한 규정을 내가 포기를 하는 거죠. 별도로 신고해서 면세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생산은 특별한 추가 주문 요청을 받았고요. 현재 이 추가 주문 요청에 대응할 충분한 여유 생산 시설이 있는 상황이래요. 자, 경영자가 이 특별 추가 주문 판매 가격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내가 지금 현재 100개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산하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당 직접 재료비가 10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500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변동 제조간접비도 있고 그 다음 고정 제조간접비도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당 만들 때 변동 제조간접비는 얼마냐라고 했더니 400원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고정 제조간접비는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이거 기계 빌릴 때 10만 원에 빌렸어요. 그렇군요. 10만 원에 빌렸으면 이 10만 원짜리를 가지고서 생산하면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그럼 10개를 생산한다고 100개를 생산한다고 하면 한 개당 1,000원씩 원가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산에 대한 충분한 여유 시설은 있대요. 즉, 기계를 추가로 더 빌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10개 주문을 더 받았다고 할게요. 10개 주문을 더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재료비 100원짜리 10개만큼 1,000원이 더 들어가겠죠. 노무비도 500원에 대해서 10개를 더 만드니까 단위당 500원씩 해서 얼마? 5,000원의 노무비가 더 발생하겠죠.
자, 변동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0원짜리가 10개 계산이 되면은 4,000원의 원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겠죠. 자, 하지만 고정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는 이미 기계를 빌렸고 그 기계가 충분하게 생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빌릴 필요는 없어요. 이 10만 원 이상으로 더 나오는 건 없다고요. 이미 물건의 단위당 원가에 기존의 물건에 다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단위당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8번 갑니다.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배부할 경우 예정 배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당해 연초에 제조간접비 예상액과 그 다음 예상 기계 시간이 나왔죠. 이대로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2,500시간이다 라고 하면 개당 예정 배부율 400원. 자, 그리고 실제 조업도 곱하기 뭐가 있더라?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400원 곱하기 250원이다, 250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문제다. 10만 원. 자,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실제 제조간접비다 라고 하면서 실제 제조간접비가 예를 들어 8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냐 물어볼 수 있죠. 자, 어떻게 배부가 되었다? 2만 원이 과대배부가 되었다. 사전에 제조간접비 배부액에다가 실제 제조간접비를 차감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배부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정 배부액까지만 물어본 문제였어요. 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원가 계산 시 제조 지시서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조선업이나 다품종 소량 주문 제작, 이런 주문 제작하는 곳에서 개별원가 계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원가 계산 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종합원가 계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가공원가라는 건 직접 노무비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는 거죠. 지금 여기 직접 노무원가 5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제조 간접비를 볼 텐데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총 제조 간접 원가예요. 근데 총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요. 총 제조 간접 원가 안에는 변동 제조간접비랑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죠. 이 총 제조간접비의 60%가 바로 변동 제조간접비 3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곱하기 60%에 대해서 나누기 60%를 하게 되면은 총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총 제조간접비 50입니다. 자, 다시 말해 전체 50만 원의 제조간접비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걸 바로 이렇게 변동 제조간접비 30만 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5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두고 보시면 100만 원에 대한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정답을 쓰실 때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100만이다 라고 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넣고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답은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했고 모두 다 보기가 원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 6개를 체크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까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제조간접비 배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는 실제 발생액을 계산하세요 라고 이렇게 중복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예정 제조간접비를 예정 노무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이 나올 텐데요. 자, 5,000시간 나누니까 500원이 나왔어요. 시간당 500원씩 금액이 배부가 되고 있구나. 실제 노무 시간 5,500에 500원을 곱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500시간이다. 275만 원. 자, 이 275만 원이 사전에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되죠. 자, 사전에 제조간접비 배부액에다가 실제 제조간접비를 차감했을 때 플러스 25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대배부는. 자, 그럼 여기가 얼마였겠어요? 250이었겠죠. 그래서 25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과대배부, 과소배부를 알려주고 실제 제조간접비를 물어볼 수도 있구나. 보통 이제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 제조간접비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였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재료비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 시험은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회계 파트가 굉장히 수월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관리회계에서 어려울 만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어요. 늘상 나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제 재무회계 쪽에 앞쪽에 안 나오던 신규 유형이 나와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또 신규 유형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너무나 또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늘상 기본에 충실하셨다면 충분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죠. 자, 여기까지 같이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번 회차는 뭐 손익분기점에 대한 매출액을 구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문제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잘 학습하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